사실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한국이 전략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은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어떻게 빈틈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러니까 빈틈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꼭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이 평시에도 연루를 각오하는 이유는 전시에 우리가 방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어떻게 방기를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에 우리가 위험할 때 미국이 와서 그 커미트먼트를 제대로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평시에 어떤 일부 손해나 일단 일부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제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논의를 쭉 이어가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표방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이 상충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양자택일의 문제지만 저는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야 되니까 시기적인 격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시진핑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장기 집권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또한 중국몽이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049년을 생각하면 사실 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격차가 있다. 그리고 다만 또한 미국 내에서 이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벨트로드 구상이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중첩되는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영역이 완전히 중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게다가 이 인태 전략이 다분히 군사적인 면에 있다면 벨트로드 구상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경제 및 사회 모든 그 분야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역이 완전히 중첩된다고 보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또는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무역 분쟁에서 승리만 하면 그냥 거기에 만족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또 이 전략적인 분야가 두 개가 완전히 중첩되지도 않을 것 같다. 거기서 우리가 좀 빈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군사적으로 양국의 군사 경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전쟁으로 귀결될 것인지입니다. 김현수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 카이마 이 월간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키디디스 함정이 모든 사례가 다 전쟁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고 있습니다. 국제 제도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완전히 어떤 모든 세력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은 이 양국의 경쟁이 신냉전으로 발전할 것인가? 사실 위에 질문들에 있어서 빈틈이 있다면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미국의 인태 전략이 표방하고 그리고 동맹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중국을 옹호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 벨트로드 구상이 굉장히 지구적인 구상이라는 것이고, 군사적이거나 또는 또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BRI가 이 연성 국가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생장 동력을 발굴해야만 중국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 몽을 완전히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 경제 성장을, 이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있었던 이 2차 1대1로 정상 포럼에 저는 다른 말씀해 주신 것처럼 37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국이 사실은 부채 외교를 통해서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이 1대1로 전략 자체를 패권을 추구하려는 일방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일방이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외 시장도 확보해야 되고요, 에너지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우호적인 금융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 안보 관점에서 국한된 군사 안보 관점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해외에 있는 자신들의 핵심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사 지원 작전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 투키디디스 함정 세력 전이론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진 국가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성장률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물질적인 기반에서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중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이 급속하게 국력을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사실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4년 보통 흔히들 중국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13년도에 18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공세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미국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익을 보호하는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조급성을 좀 빨리 드러낸 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또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익지 않은 설익은 전략을 내놓게 만든 것은 아닌가 라는 평가를 저 나름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에서는 이 중국이 현재의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의도를 숨기고 참을 수 있을 것인지가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 현재의 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국제 상황,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는데, 현재의 트럼프 현상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국내에서 축적함으로써 힘을 축적해 나가고, 그걸 이익을 외부에서도 수호해 나가려는 노력은 트럼프가 끝나고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돼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행정부 내에서 다음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맹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 요구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질서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을 중국은 어떻게든 이 강력한 네트워크, 동맹 네트워크 체제에 침투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 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허브 앤 스포크의 약한 고리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잘 차단해야 될 것이고, 또 보다 좀 적극적인 방안으로서는 이 더욱더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대중경선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타난 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쿼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브 앤 스포크로서 미국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동맹국들을 스스로 관리하던 이 오바마 시기까지의 동맹 체계와는 달리 이제는 쿼드를 앞세워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동맹 정책의 하이어라키를 새롭게 만드는,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이제 버퍼존을 몇 개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네 번째 있는 이 각각의 동맹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여튼 저는 그 두 번째 노력수로 제시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책임을 분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이제 사실 미국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책임의 분담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방위력을 키워나갈 것인지, 유사시에 어떻게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IPSR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새로 나온 보고서에서는 쿼드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존재감을 매우 강조한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력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접근했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또 이것이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는 양면 전략, 경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양면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쿼드의 핵심인 인도입니다. 인도는 41페이지입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에게 있어 인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국가임은 분명한데, 이 비동맹 노선을 주도한 인도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 인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할 것인지는 사실은 좀 의문 사항입니다. 또 중국을 너무 이게 자극하면 인도로서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테러가 있어서 국력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고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을 수 있지만 테러와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사실 파키스탄을 자극할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이 이제 인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틈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찾아내고자 한 것은 실질적인 물리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20 회의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상호관계 조약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건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평시의 기여, 재정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일본 헌법 구조의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이 헌법의 수정 또는 이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주한미국의 존재가 일단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사실 어떤 양면 전략을 취하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전략적인 소극적인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든 이 옵션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한국의 전략적 옵션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4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굉장히 약한, 한미동맹이 쿼드에 비해서는 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기를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을 미루거나 필요할 때만 최소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현실주의는 국가 간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이런 양자택일, 전략적 모호성, 시공간적 완충제 이런 거 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결정을 계속 압박한다는 이 압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봉근 교수님이 대응 원칙을 제시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냥 원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 유지하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트리거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014년인가 논문을 써서 사실은 아까 그 세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대응할 것인가를 하면서 편승, 균형, 대기의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미국에 편승해야 된다, 중국과 함께 균형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 가능성, 그리고 승리했을 때 이익 배분의 를 기준으로 싸늘하게 좀 평가해보자라는 것이 그때 논문의 요지였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위기시가 아니라 평시까지 쭉 늘려보면 이 옵션은 한 5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편승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과 함께 이 패권국에 대한 균형 행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미루거나 최소한 반응만 하는 소극적 해칭 방법, 그리고 양측의 이중으로 편승하는 적극적 해칭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예전에 이제 냉전 시기에 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합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남북한이 같이 협력해서 자립 노선을 추구하는 방법, 이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다 제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은 호주, 인도와 같이 좀 소극적인 해칭 전략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일본과 같이 좀 적극적인 해칭 전략을 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덕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남방 정책과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적극적인 해칭 전략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구심은 있지만 그것이 원칙,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손을 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다만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런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일에 있어서 실행을 거부하는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로도 오케이, 인태 전략도 오케이, 뭐 하웨이 같은 것들도 원칙적으로 오케이. 그러나 그 실행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국가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해칭 전략이 가지는 이점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정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단 원칙적으로 선언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면 사실은 그 실행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융통성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적극적인 구애를 양측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써 이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뭐 신남방 정책도 말씀하셨고 소자자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두 가지만 전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칭 전략 두 가지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북한만 바라보거나 중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를 이용해서 양쪽을 이용해서 더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핑계대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는 중국의 핑계를 대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 핵심 전제는 결국 자주적 국방력의 완성입니다. 뭐 이런 안정적인 국방력을 가지는 것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또는 뭐 그 동맹 분담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이고 또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뭐 한계는 있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한계는 있지만 충분히 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세 번째도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 이 잠재적 분쟁 국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또한 한국에게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